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오기 전에 이쪽이 이제 저희 외가 쪽이에요. 어렸을 때 외가에 와서 놀던 추억이 있어서 여기 당진고등학교 오기 전에 저희 외가가 우강이거든요. 우강면 창리. 그래서 그 우강 제1교회 옆에 저희 외가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왔어요. 너무 많은 부분들이 변해서 놀랐는데 발전하는 당진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제가 다룰 내용은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좀 따로 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현재 고2와 고1 그리고 이제 중3까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때문에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교육 과정이 바뀝니다. 그렇죠?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지금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과거 같으면은 언니들이나 오빠들은 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아마 과목을 선택해라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뭐냐면 지금 2학년까지는 교과, 그러니까 수업이죠. 수업을 누가 결정했냐면 학교가 많이 결정을 했어요. 학교가 지정을 하고 개인의 선택은 좀 적었는데 학생들은 문과와 이과만 고르면 되는 거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개인 선택을 늘려놓은 거예요. 학교 지정을 최소화하고 개인 선택을 늘렸어요. 그럼 이게 뭐 입시와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중어 중문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1어 선생님밖에 안 계셔. 1번어밖에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랬죠. 개설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밖에 배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중문과를 지원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학년까지는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 그래 중국어과를 오고 싶어서 중국어와 관련된 것을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중국어 선생님이 안 계시고 일본어 선생님밖에 안 계셨으니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은 개인의 선택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이번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는 중국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학교에 중국어가 없으면 인근 지역의 학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중에 한 학교를 거점 학교라고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거점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중국어 수업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수업이 없지만 거점 학교에 가면 수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방과 후나 아니면 약속된 시간에 중간에 가서 그 학교 가가지고 중국어 수업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 거점 학교라고 그래요. 거점 학교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 차례가 협력 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학교하고 같이 옆에 있는 학교에는 뭐 중국어 개설되는데 우리 학교 없다. 그러면 옆에 학교 중국어 수업 시간에 학교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가서 수업을 듣고 올 수 있어요. 이거 협력 학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점 학교도 없고 협력 학교도 없는데 내가 꼭 중국어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럴 경우에 교육부 교육청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이 최대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수업을 못 듣는다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중문과에 오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학교에는 중국어 수업이 없고 일본어 수업밖에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가 이제는 안 통하는 거예요. 2학년까지는 통해요. 1학년은 안 통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에서도 이 과목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서울대학교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고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한 것은 없지만 흘러나오는 정보들에 의하면 서울대 공대 지원하는 학생이 물리 2 과목을 듣지 않고 오게 될 경우에 현 고1입니다.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왜? 듣고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오는 친구들을 대학 입장에서는 참 좋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런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온다면 물리 2를 이수한 학생에 비해서 당연히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흘리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요건 이해하셨죠? 이제 교육과정과 입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시를 제대로 봅시다. 아까 이제 우리 이범 선생님도 보여주신 그런 자료인데 정시에 대학 가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뭐 이게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왔느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한 7만 명쯤 돼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 모집 인원이. 그리고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전체가 재학생, 재수생 포함하면은 한 55만 명 정도 수능을 봐요. 그러면 55만 명이 모두가 다 정시를 간다고 했을 때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7만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55만 명이 7만 개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예요. 그럼 7만이니까 대략 한 12%쯤 되겠네요. 그렇죠? 55만 명 중에 12% 안에 들어가야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2%가 된다면 거기에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도 상위권 대학교 뭐 중상이라고 하죠. 중상위 대학과 중하위 대학이 있다고 한번 2분의 1로 나눠 보면 또 중상급 이상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돼요? 인서울이 6%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중간 이상의 대학을 가려면 6%. 그렇죠? 6%. 그러면 94%. 그렇죠? 9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또 중상위 대학에서도 최상위와 상위로 또 나눠진다면 또 상위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3%는 여기네요. 그렇죠?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진짜 최상위까지 더 가려면은 1.5%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뭐 달리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1등급 때 2등급 때 2등급이 우리가 90%까지가 2등급이니까 4개 영역 2등급 뭐 그다음에 이제 3등급 때 4등급 때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다 뭐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자연계도 이제 의예과가 있고 뭐 있다 하더라도 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우리가 요 3등급 때까지는 그래도 학생들이 좀 가고 싶어해요.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이쪽 지역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같은 경우도 사립대학이지만 뭐 지방 소재 사립대학이라고 하지만은 서울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상당히 선호하는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 그런 대학을 좀 약간 농담 섞어서 뭐라고 하냐면 선발대학이라고 해요. 선발대학.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잘 안 와가지고 선호하지 않아서 잘 오지 않아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확보하는 대학을 우리 이제 모집대학이라고 하죠. 농담을 삼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모집대학은 안 나왔어요. 선발대학만 나온 거예요. 경쟁이 있는 그런 대학의 기준점은 대략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최소한 요 정도까지의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이 가운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방식으로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은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기재 주체를 보시면 대부분 생활기록부의 내용 중에서 대부분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쓰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들은 일반 선생님들에 비해서 확실히 학생들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가 문제가 생겼고 우리 반 아이와 다른 반 아이가 싸웠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들은 우리 반 아이 입장을 얘기해요. 놀랍게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그 반 아이가 잘못했는데 그래도 담임 선생님은 자기 반을 옹호해요. 그게 담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담임 선생님들이 쓰신 내용들은 대학에서 볼 때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평생에 그 학생의 담임으로 기억이 남는 사람이고 또 이제 졸업한 다음에도 주기적으로 막 연락하고 이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한 2, 3년 전에 1학년 담임을 할 때 우리 반 학생이 너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청소도 잘 안 하고 청소 시간만 되면은 슬그머니 딴 뭐 걸레 빨러 간 척하면서 옆방 가서 놀고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가지고 잡아오고 막 혼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친구하고 뭐 그 친구에 대한 이렇게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겠죠. 그 담임을 하면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말도 안 듣고 뭐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많은 세월이 지나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선생님이 됐어요.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락을 자주 하고 종종 보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기 반 애 중에 아주 이기적인 아이를 욕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가지고 속으로 여기까지 야 네가 그랬어 임마 막 이렇게 나왔는데 차마 그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담임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내 아이라는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록하는 내용들이 주관적인 내용들이고 조금은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보시면 동아리하고 수업의 이 부분은 지도교사와 담당 교사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기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대학에서는 생기부 안에서 이런 동아리라든가 세특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좀 더 객관적인 기록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잘 존다 그런 얘기도 써놓기도 하십니다. 그럼 학생이 존다고 썼으면은 대학에서는 걔를 합격시킬까요?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려야 되는 것 같지만 또 대학도 그 아이가 그 시간엔 졸았으나 또 딴 시간에 열심히 했겠지 하면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꼭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졸면 안 됩니다. 예. 그 생활기록부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생활기록부 이렇게 보시면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인적 사항이 나오고요. 학생의 이름과 부모님들의 이제 이름, 생년월일이 나와요. 뭐 이거는 뭐 대학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뭐 꼭 중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가끔 선생님들이 이런 걸 보시면서 엄마 아빠 나이 차이가 뭐 이러면서 연상 여시네 뭐 이런 걸 막 보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 학력사항이 이제 조금 의미가 있어요. 이 학력사항이 뭐가 있냐면 중학교 어디 졸업했다, 고등학교 어디 입학했다 이게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전출입사항이 나와요. 어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로 전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결국에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소위 이제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내신 받기 쉬운 고등학교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적인 평가를 하다 보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3번 출결사항입니다. 바로 출결사항은 질병 무단 기타로 해서 나눠져 가지고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처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질병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물론 질병이 너무 많으면 이 학생을 대학에서 뽑았을 때 얘가 과연 4년 안에 4년 동안 잘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질병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무단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성실성 면에서 또는 신뢰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무단이 나올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이 있습니다. 수상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이 부족한데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수상이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상에도요 좀 대학에서 보고 싶은 수상이 있고 또
대학 입장에서 그냥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수학여행 기획상, 수학여행 가서 했던 활동에서 수학여행 MVP, 수학여행 갔다 와서 수학여행 감상문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 충남 지역의 어떤 학교는 1년에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이 100개예요. 네. 그럼 과연 대학들이 그것을 다 어떻게 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해봐야 되는데 상에도요. 대학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의미 있게 보는 상은요. 사실은 이제 경시대회 같은 상이에요. 경시대회는 경시라는 표현을 못 쓰지만 이렇게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상들. 예를 들어서 뭐 수학 탐구 대회, 뭐 토론 대회, 무슨 발표 대회 이런 상들은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서 그것으로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생의 역량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단순히 어디 갔다 와서 감상문 쓰거나 이런 걸 가지고는 대학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 자기소개서 대회 같은 거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요. 자기소개서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여기 상장에 기록이 나왔는데 그 학생의 자소서를 보니까 영 이건 아닌 거야. 그럼 대학은 어떻게 볼까요? 그 상의 그 권위를 높여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상은 그렇게 뭐 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상은 많지 않아도 그런 건 또 중요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서울 강남의 모 학교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수학이 항상 100점, 99점 뭐 이렇게 나왔던 친구인데 2학년 때 뭔가 말렸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이나 연속으로 그 시험을 보다가 맨 뒷면을 안 풀었어요. 다 푼 줄 알고 점수가 얼마 안 나갔겠죠. 그렇죠? 99점 나오고 뭐 이랬던 친구가 60 몇 점 나왔겠죠. 뒷면을 싹 날렸어요. 뒷면에 또 주관식 제일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걸 싹 안 풀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에도 그렇고 수학 제일 잘했다고 평가했단 말이에요. 얘가 제일 잘하는 애다. 근데 성적표를 보니까 수학이 60 몇 점, 70 몇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서울대학교 1단계 통과를 했어요. 왜? 얘가 그 학교 수학 경시대회 2년 연속 1등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예, 상을 내신 성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경시대회상 같은 거로 보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평가된다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냥 상장만 많다고 해서 꼭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사항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이제 진로 희망 사항인데 이것도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진로 희망 사항이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이 다르고 지금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하고도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3학년 때는 지원하기 전에 뭐 진로 희망 사항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1학년, 2학년 때 지금 3학년에 와서 지원하려는 학과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꾸 진로 희망 사항을 우리가 3년치로 보시지 마시고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구형이죠. 요즘에는 이제 학생만 의견만 나오는데 1학년 때 이 학생의 생각이에요. 1학년 때 그냥 진로 희망 사항이 1학년 때 뭐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도 면접할 때 학생은 왜 1학년 때 진로가 이랬는데 2학년 때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게 질문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저는 1학년 때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1학년 때는 뭐 의사 컴퓨터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학생은 컴퓨터 학과로 쓰는데 왜 계속 의사 한다고 그랬어? 1학년 때 그 생각했다고요. 1학년 상황에서 나는 의사 하고 싶었다고요.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걸 자꾸 연결하려고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1학년 때 1년 동안 이 학생이 생활하면서 내가 진로를 이런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면 되는 거지. 이것을 억지로 연결해서 어떤 뭐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애쓴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계획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쓰시면 되는 거예요. 소신껏. 제 제자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담임했던 학생인데 첫 상담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첫 상담을 하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도 상담해봤겠지만 담임 선생님께 무슨 얘기하냐면 담임 선생님 먼저 너 뭐 하고 싶니? 어느 대학이 목표야? 그러면 당연히 그냥 뭐 의사, 변호사 얘기하고 서울대, 연대고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락커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중학교 때 음악을 했니?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왜 네가 락을 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중에 문희준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H.O.T를 그만두고 이제 락을 한다고 그래서 자기도 그 오빠를 따라서 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우리 반에 1등이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공부 뭐 곧잘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그 대학을 갈 때 그 연고대 뭐 이런 데를 가지 않고요. 그냥 중위권 대학에 철학과를 간 거예요. 철학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3 때는 제가 담임은 아니었는데 복도에 지나가는데 불렀어요. 너 그 소문에 의하면 네가 그 대학을 쓴다고 하는데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선생님 잊으셨어요? 저의 꿈은 락커예요. 그래서 빨리 대학을 붙은 다음에 제가 락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학 필요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가 모 대학교 철학과를 지원해서 아주 최초합으로 빠르게 붙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진짜 얘는 지 말대로 홍대 앞에 클럽에 인디 밴드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진짜 락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2년 딱 하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접고서 법학과로 전과를 한 다음에 로스쿨을 가서 지금 변호사예요. 1학년 때 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고등학교 때 그거 하고 싶다고요. 예. 왜 그런 솔직함을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대학의 눈치를 자꾸 봅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체 활동이라고 하죠. 창의적 체험 활동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이제 자율 활동에는 크게 보면 행사 활동과 자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행사 활동은 뭐 학생들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냥 명사특강 뭐 아니면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자치 활동이라는 게 바로 이제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근데 바로 이 자치 활동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꼭 반장 부반장이 아니더라도 학급에서 한 역할들이 개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개별화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자율 활동 안에 일부 들어가고 그것을 대학이 캐치해내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역시 학생의 관심도와 또는 뭐 취미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동아리 활동도 의미가 있겠죠. 봉사 활동은 특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쓰고 안 써도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고요. 진로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이죠. 뭐 진로 탐색 활동이라든가 진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역시 개별화된 활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별화된 활동이 굉장히 이 창체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제 봉사 시간이 있습니다. 봉사 시간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해요. 그래서 질문 중에 또 많은 질문이 도대체 봉사 시간을 몇 시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감점이 안 되는 봉사 시간은 보통 3년 20시간입니다. 그 정도면은 그 교과 전형에서 그 봉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출결 봉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별로 감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은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본 학생 중에서는 제일 많이 했던 학생은 이제 600시간 한 학생을 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450시간 정도 한 학생을 봤는데 둘 다 성적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 600시간을 하려면은 매일 해야 되거든요. 매일 하고 주말에도 하고 결국 삼수에도 대학을 못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 시간 자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봉사 시간 안에 보면 이렇게 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뭘 많이 하냐면 병원 가가지고 일손 돕기를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의사들은 병원에서 일손을 돕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우리 교대나 사범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이 동네에 어려운 초등학생들 사회복지관에서 소개를 해가지고 동네 어려운 초등학생들의 멘토링 활동을 또 많이 해요.
많이 보셨죠 그런 거. 근데 멘토링 활동을 많이 하는데 뭐 멘토링 하는 거 나쁜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그 교대나 사범대가 꼭 봉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봉사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힘들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사는 직업은 맞는데 봉사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봉사를 많이 해요. 어쨌든 그쪽 준비하는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동네에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는 몇 명 안 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한 초등학생이 서너 명의 고등학생 그 형 누나들한테 멘토링을 받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우리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예. 어쨌든 뭐 좋은 봉사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볍지만 이렇게 뭐 깨끗한 뭐 청소 같은 거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봉사. 그다음에 이제 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있는데 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선생님들이 적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또 하시는데요. 세특은 역시 이게 학생이 수업 시간에 했던 활동 중심으로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세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요구해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세특 좀 잘 써주세요 해가지고 요구해서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근데 대학에서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먼저 다양한 영문 잡지를 꾸준히 읽어 풍부한 어휘력이 바탕이 됨. 지금 세특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풀 제목이 교과 세특이죠. 교과 세특.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세부적인 특기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수업은 그럼 과연 이 수업 무엇이었을까요? 영문 잡지를 읽는 수업이 있나요?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고등학교 활동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앞에 고등학교 영문 잡지를 꾸준히 읽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업이 있었다면 통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개인이 그냥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부한 어휘력을 쌓았대요. 그러면 이거는 그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이 아니라 개인이 공부한 이야기를 지금 써준 거잖아요. 이건 뭐 자기소개서에서 들어갈 내용이죠. 자기소개서에 학생 스스로가 써야 될 내용이지 이거는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뛰어나며 내용 파악을 잘하고 문제 적용 능력이 뛰어남. 도대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50분 중에 뭐 40분 동안 수업 듣고 10분 동안 졸면 뛰어난 것이 아니고 뭐 이런 건가요?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도 애매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인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죠. 이게 뭐 그냥 1 더하기 1은 2 정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주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대학에서는 이거 뭐야 하면서 제끼는 거예요. 스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이제 그 헌법 불일치 뭐 내용 좋았어요. 내용 좋았는데 맨 끝에 수업을 실시함. 이거 누가 한 건가요? 학생이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하신 거잖아요. 선생님이 나는 이런 수업을 실시함 이런 거잖아요. 그 수업 내용, 수업에 어떤 주제, 그 소단원을 적어주신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특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세특은 아닐 수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거는 앞에 부분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내용들이 이제 실시함이 아니라 학생이 여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써준다면 좋은 세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부분이 나오죠. 독서 부분은 지금은 이건 옛날 구형이고 지금은 책 제목하고 지은이만 기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은 책을 쓰면 좋은 줄 알고 막 마구잡이로 책 제목을 막 집어넣어요. 편하니까 그냥 뭐 선생님께 부탁해가지고 나 이 책도 읽었다고 그러고 저 책도 읽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1단계 통과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면접을 갔을 때 가끔씩 이 책의 원 저작자가 면접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있잖아요. 뭐 그 옛날에 지선아 사랑해 기억하세요? 그 불타가지고 뭐 얼굴 망가지신 분이 뭐 그 지선아 사랑해를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저희 학교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그 이지선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좋아했고 그랬는데 한동대 면접을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교수님 이지선 교수가 자기 면접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면접할 때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대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붙었어요. 예. 감동이 통한 거죠. 근데 어쨌든 잘못하면은 이 책의 원저자가 들어와요. 너 내 책도 읽었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내 책 읽으면서 뭐가 좋았어? 대답 못하면 떨어지는 거죠. 거짓말하는 학생으로 돼서.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학사정관이 돼 봅시다. 학생부 종합전을 이해하려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입학사정관이 됐습니다.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어요. A 학생은 지금 1111 전 영역 1등급. B 학생은 2등급이 2개나 되네요. 그렇죠? 그럼 A와 B 중에 누가 봐도 누가 더 우수한 학생입니까? A죠. A는 올 1등급이니까 A가 우수한 학생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서도 처음엔 이렇게 뽑았는데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좀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이 학생들의 원점수가 어떨까를 살펴봤어요. 원점수를 보니까 A 학생은 1등급인 1등급인데 지금 89점을 받고 1등급이었어요. 소위 이제 문 닫고 들어간 1등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운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모든 점수가 다 아슬아슬하게 다 1등급이라서 올 1등급이 나왔어요. 굉장히 운이 좋은 친구예요. 어찌 보면. 반면에 B 학생은 아깝게 2등급은 아깝게 몇 점 차 안 나는데 2등급이고 1등급은 확실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이죠. A와 B. 아까는 분명히 A가 우수해 보였는데 올 1등급이라서. 그런데 원점수를 보고 나니 A와 B 중에 누가 더 우수해 보입니까? 이제 B가 우수해 보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까지 보겠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 뽑지 않겠다. 여기까지 보겠다. 이제 달라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오는 겁니다. 두 학교의 어떤 일반고고요. 이거 특목고예요. 두 학교의 성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영어 과목이죠. 영어가 1, 올 1, 영어는 모두 1등급이고요. 이 친구는 4, 5. 영어가 4.5등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어때요? 누가 더 우수해 보입니까?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죠. 아래쪽이죠. 그렇죠? 99점이 4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100명 중에서 4명만 1등급이잖아요. 4%니까. 그렇죠? 근데 1등이 그러니까 만점이나 뭐 하나 틀린 1등 점수 아이가 동점자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점자가 100명 중에서 하나 틀린 학생이 50명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규정상 어떻게 내신을 주게 되냐면은 절반 퍼센테이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등 동점자가 50명이면 50%가 아니고 25%의 비율로 25% 학생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바로 108명 중에 한 40명, 50명 정도가 지금 99점을 받은 거예요. 108명 중에 절반이 99점을 받아서 99점을 받은 학생은 모두 4등급이 된 거예요. 얘는 사실상 영어 1등인 거예요. 동점자가 많을 뿐이지 영어 1등이에요. 여기는 이제 한 2, 3등 한 거죠. 근데 이제 또 당연히 99점대 애들이 많다 보니까 5등급으로 더 떨어지게 됐죠. 어쨌든 등급만 봤을 때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친구는 내신이 안 좋지만 원점수까지 보게 되니까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편차라는 게 있어요. 편차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편차 정보는 지금 편차는 이 평균점 있죠. 평균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벌어졌느냐 이런 거예요. 일반 학생들의 키가 170cm고 평균 키가 170, 2반도 평균 키가 170이에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의 그 키의 내용을 보니까 190 넘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140 되는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170이에요. 일반 학생들의 키를 보니까 171, 169, 171, 169 이렇게 해서 170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일반은 편차가 크다, 2반은 편차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편차가 크고 적은데 편차가 큰 곳에서 지금
평균에서 편차가 이제 벌어지는 건데 평균이 이렇게 됐는데 편차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이 교실에는 하위권 학생이 많다 적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상위권도 있지만 하위권도 많다. 여기는 지금 96점인데 편차가 요거밖에 안 벌어져 있으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99점에서 93점 사이에 애들이 대부분 몰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상위권 학생만 있다. 하위권은 없다. 예, 되는 거죠. 교실의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하나요? 여기는 지금 수업 시간에 애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좀 잠자고 있는 거고 여기는 모든 학생들이 깨어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대학은 수많은 2,000개가 넘는 고등학교를 일일이 점수를 부여해서 어느 고등학교는 몇 점을 줘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보고 이 학생이 속해 있는 집단의 질이 좋았다 나빴다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수준의 교실에서 자신도 경쟁력을 유지했다면 높은 평가를 받는 거고 본인의 성적은 잘 나왔지만 그 교실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본인의 성적도 좀 아쉽죠. 뭔가 만약에 99점이면 좀 달랐을 텐데 88점, 84점 아쉽죠. 1등급이라도 본인의 성적도 뛰어나진 않지만 다른 친구들이 못해서 등급이 잘 나왔구나.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왜 우리 학교의 올 1등급을 대학에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저 학교는 3등급대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그냥 따박따박 붙는데 왜 우리 학교는 1등급도 떨어져?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학교의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의미 없이 생활하고 잠자는 아이들이 많은 교실은 결국 그 부분이 부메랑처럼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월요일 날 학교에 가면 일단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세요.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너희들이 지금 잘 때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자고 있고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나는 내 공부하면 나는 성적 오르겠지? 안 됩니다. 나중에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평가 기준이 네 가지. 아까 우리 이범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요 네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 인성, 발전 가능성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이제 학업 역량은 성적에 어떤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성적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실력은 많이 좋아졌느냐, 아니면 대학 수업을 따라갈 만큼의 실력이냐 이런 것들이고요. 전공 적합성은 뭐 쉽게 얘기해서 기계공학과를 쓰는 친구, 기계공학과에 도전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둘 다 똑같은 내신인데 한 친구는 국어 내신이 좋아서 내신이 높게 나타나고 한 친구는 물리 성적이 좋아서 내신이 높게 나타난다면 기계공학과에서는 국어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될까요? 물리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될까요? 물리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과는 좀 떨어지더라도 대학에서 필요한 교과 성적은 잘 유지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결국 어떤 과목을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그와 관련된 적성과 소질도 있습니다. 만약에 의과대학이나 공대 이런 데는 어떤 전공 적합성이 이제 들어갈 수 있냐면요.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계열 적합성, 이런 몰입성 이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거예요. 의과대학의 경우에 의대생들은 뒤에도 뭐 정리됐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의과대학은 주로 뭐 하냐면은 외우는 게 주를 이루어요. 외워서.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뭡니까? 사람의 신체의 모든 그 부위를 하나 다 그 특징들을 외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위가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모두 다 외워줘야 되죠. 그리고 그게 망가졌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지를 또 역시 다 외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필요한 계열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의 부분은 창의력이라기보다는 암기력 또는 끈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문과 쪽이나 자연과학부 쪽은 창의력이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의과대학이나 공대 쪽은 창의력보다는 좀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암기력 같은 게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의사가 창의력이 너무 좋아서 환자가 올 때마다 이번은 어떻게 고쳐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인성이야 뭐 큰 문제가 없는데 학교 폭력에 만약에 휘말리면 조금 이 부분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발전 가능성은 여러 경험들, 이 학생이 아까 우리 이범 선생님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제 보시면 어떻게 동기가 부여돼서 과정과 그 결과까지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들에서 어떠한 그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 가능성이에요. 그렇게 액티브한 노력들을 보여주는 학생이 대학 가서도 역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6개 대학에서 스스로 학생들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선생님들 고3 담임 선생님들께도 이게 대학에서 다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내 성적은 어떤가, 그다음에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내 공부에 대한 의지, 성취 동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하시면서 보다 보면은 내가 학생부 종합에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힘들고 피곤하면은 그냥 좋은 내신을 갖고 있다면 교과 전형, 수능이 잘 나온다면 정시까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해 보는 걸로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 다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쭉 그냥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달아보면서 자신이 학생부 종합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해 본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그 역량들을 좀 쪼개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 적합성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그럼 이 대학은 내신 성적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전공과 관련돼 있는 내신 성적이 좋았나 안 좋았나를 판단하는 것을 더 중시 여긴다는 얘기죠. 건대나 경희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건대, 경희대, 고려대는 건대와 경희대는 고르게, 고려대는 발전 가능성보다는 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을 모두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이 너무 지나치게 활동이 많거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활동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학교의 기본적인 것에서 우수성을 드러내는 것을 더 좋아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두드림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두드림 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보겠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학업 역량을 보는데, 여기서는 좀 노골적으로 내신 성적을 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합격선을 보면 두드림 전형은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은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1등급대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상명대 역시 가톨릭대랑 비슷하고요. 그렇죠? 성신여대는 역시 이제 활동 중심으로 많이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는 역시 고대와 마찬가지로 발전 가능성보다는 기본적인 학업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좀 더 보겠다는 이야기고요. 연세대는 고르게 보겠다는 뜻이네요. 중앙대는 이제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통합 역량과 탐구 역량을 별도로 점수로 빼가지고 이 부분까지 좀 보겠고, 특히 탐구형 인재는 전체 성적보다는 전공에 필요한 과목 성적을 좀 더 많이 보겠다, 이런 취지고요. 한양대학은 학업 역량과 인성 중심으로 본다. 홍익대는 역시 전체적인 내신 성적과 인성, 그리고 이제 활동성을 같이 보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런 전형의 평가 기준들을 각 대학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직업에서는 이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직업이 있고요. 전공하고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직업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곳에서는 학생들의 성향도 이런 학습적인 능력 또 성실성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는 반면에 전공하고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학과들에서는 이런 응용 역량이나 착인형 역량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문과 쪽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많은 직업들,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직업들은 어떤 전공하고 일치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학에 가서 준비하는 부분도 더 많이 작용하거든요. 취업과 관련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이 과목들을 왜 좋아하는지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을 이제 고를 때, 뭐 대학을 지원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은 뭐 인문계열의 이제 최상위 학과들이 있죠. 상위, 중위 이렇게 있고 자연계열도 있는데요. 최상위 학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취업이 잘 되는 것을,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최상위 학과 지원에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활동하기 좋은 거.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곳이 이제 여기 생명과학과죠. 생명과학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학과의 경우에 그 최근에 그 문과에 비해서 이과 학생들이 많이 늘었어요.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과 쪽이 많이 늘었는데 막상 이과를 가니까 걸림돌이 과학 과목이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이 있는데 물리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지구과학은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떤 실용성과 연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렇죠? 지구과학을 통해서 뭐 한다고 내가 이것을 설명해내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렵죠. 뭐 별을 보겠다. 뭐 우리나라에서 저는 장래에 별을 보겠습니다. 봐라.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구과학을 조금 기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모일 수 있는 게 화학하고 생물인데 화학은 좀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물리 피하고 지구과학 피하고 화학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생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에 몰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물은 너무나도 활동하기가 좋아요. 요즘에 뭐 개구리 잡아다가 해부하고 어떤 학교는 양의 뇌를 해부하는 학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활동들이 많으니까 생물학과 쪽에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활동을 많이 하고 이 활동들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대학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전년도에 경희대학교 그 생명과학과 경쟁률이 49대 1이었죠.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반면에 언어계통이었던 러시아 문학과는 그 7대 1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쪽에 학생들이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것은 합격선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합격선하고도 이제 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의해서 지원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학급회장이나 총학생회장 하면은 유리한가? 독서는 얼마나 해야 되나? 과제 연구해야 되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이것들을 답하기 위해서는 학생회장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독서를 10권 한다 20권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제 연구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성과 적성과 인성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회장과 총학생회장을 한 것이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학생회장을 통해서 학생회장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더라. 친구들이 너 반장하라고 다 투표해서 뽑아 넣어놓고 앞에 세워놓고 반장이 얘기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더라. 얼마나 본인이 속상하겠어요. 그럴 때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 학급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면서 거기서 그 학생은 지성이나 적성이나 인성의 부분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리더들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 리더들이 쓴 책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고 나는 그런 행동들을 인간관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인성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나의 리더십이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어떤 부분에 어떤 그 적성을 만들어냈을까, 적응력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지성, 적성, 인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을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독서는 얼마나 해야 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독서를 해서 얼마나 지성을 쌓고 얼마나 적성을 찾았고 얼마나 인성을 키웠는가가 중요한 거고요. 과제 연구해야 되나? 과제 연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제 연구하는 내용 대학교에서 다 실험하고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게 태반이고 거기서도 아주 수준이 낮은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왜 했고 이거 하면서 배웠던 부분이 무엇이고 또 과제 연구하면서 친구들과 뭐 같이 부딪히기도 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냈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시 지성, 적성, 인성의 부분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자소서가 나오게 되고 좋은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 활동 해야 할까요?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 활동 좋죠. 그거 뭐 나쁜 거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지성과 적성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꼭 일치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댄스 동아리를 하면은 뭐 무용학과를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도 그 안에서 인성을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외국에 또는 과거에 뭐 훌륭한 무용수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왔고 하면서 지성을 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리가 무조건 대학 전공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학습 경험, 그다음에 교내 활동, 그리고 인성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습 경험을 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사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근데 뭐 내신도 안 좋고 모의고사도 안 좋은데 사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차라리 사교육을 받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영어 성적이 4에서 2등급으로 향상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열심히 노력만 하면 4등급에서 열심히 노력한 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는 노력에는 공부하는 노력도 들어갈 수 있지만 공부 못하는 학교로 전학을 가도 돼요. 그렇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사라져주면 등급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역량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의 실력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성적만 올라간 거지 그 학생이 기존의 영어 실력에 비해서 얼마나 더 깊이 있는 책을 읽고 얼마나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더 훌륭한 표현력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걸로는 알 수가 없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등급이 올랐다고 해도 똑같은 50점을 받고도 다른 애들이 다 망쳐가지고 내가 50점밖에 못 받았지만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급 정보는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교내 활동을 보면은 학급 회장으로 아이들을 통솔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학급 회장이 아이들을 통솔하죠 원래. 그럼 주번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쌀로 밥 짓는 이야기죠. 이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교내 활동을 쓰라고 한 것을만 집착을 하는데 이 앞에 의미를 두고라는 의미라는 단어를 많이 간과를 해요. 의미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만남을 해봅시다. 만남.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살면서 가장 큰 만남은 뭐였어요? 뭐 결혼하려고 만났던 그분이시겠죠, 그렇죠? 예, 그 만남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죠. 많은 만남이 있는데 만남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만남이 나에게 의미가 있었는가 그 의미를 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을 하다가 의미를 갖게 된 것들 뭐 대표적으로 전공을 내가 이 전공을 해볼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볼까라고 나의 삶의 지표가 됐던 상황 그 의미 전공을 결정하거나 나의 인생의 지표가 생긴 그것을 의미로 두고서 활동을 정리해 보시면 이 2번 질문이
대학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고 본인도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안 그러면 뭐만 되냐면 주로 이거 쓰라고 그러면요, 상 받은 이야기 아니면 동아리 활동 얘기를 많이 쓰는데 자세히 읽다 보면 학생은 사라지고 그 동아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동아리는 뭐 하는 것이었구나. 그럼 자기소개서가 아니죠. 동아리 소개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눔 배려 이쪽은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인간관계 이 부분인데 그리고 또 삶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인데 자꾸 뭘 많이 쓰냐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했던 사례들을 여기 실천한 사례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례들의 초점만 너무 맞춰서 이 뒤에 나오는 배우고 느낀 점 이게 삶의 태도거든요. 삶의 태도.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 있는 사례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례는 또 너무 뻔해요. 사례도 뭐 여학생들은 항상 보면은 뭐 팀 프로젝트 하다가 뭐 친구들과 싸운 이야기, 아니면 나는 멀쩡한데 두 친구가 싸워가지고 화해시켜서 프로젝트 성공한 이야기. 남학생들은 협력 많이 써가지고 반별 축구대회 나가지고 우승한 이야기. 뭐 배려 쓰라고 그러면은 나는 원래 화려한 공격수였으나 수비해가지고 우승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막 쓰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또 내용들이 있어요. 막 대학교 1학년 때는 무엇을 할 거며 2학년 때는 무엇을 할 거며 이런 학업 계획은 조금 너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서 부담스럽고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이거 너무 이제 낯간지러운 거죠. 명문 아무개 대학에서 훌륭한 교수님들과 이런 표현도 좀 그렇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자성어 남발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뽑아만 주시면 무슨 대학에 뼈를 묻을 각오로. 대학에 뼈를 묻으면 안 되죠. 졸업해야죠. 예. 이건 위험한 발언이죠. 예. 선생님들도 그래요. 초임 선생님들도 가끔씩 이 실수를 하세요. 초임 선생님들도 이렇게 선생님 한번 초임으로 우리 학교 부임한 소감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뭐 교단에서 쓰러질 각오로 열심히 하겠대요. 교단에서 쓰러지면 큰일 나죠. 아이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담임선생님 수업하다가 픽 쓰러져 봐요. 뼈를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가 쓰여지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자소서 검토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만약에 친구를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나름 보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또 비슷하게 썼다. 한 7, 80% 비슷하게 썼다. 그러면 대학에서 뭐에 걸리냐면 유사도 검색 시스템에 걸려요. 네, 그러면은 두 개의 자기소개서 비슷해 버리면 누가 누구 것을 베낀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주의는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제3자에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역할이 중요해요. 개인의 역할, 지위나 아니면 그 활동한 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개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잘 드러났는가, 또는 근거 없는 자기 미화는 하지 않았는가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불필요한 내용 필요 없죠. 그다음에 자소서를 증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해주는 내용인데 역으로 대학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경영학과 대학생들은 후배들에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런 과목들을 좀 열심히 듣는 게 참 도움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학에 대한 아쉬움을 주로 많이 토로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 수학 안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수학을 안 했더니 너무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 쪽 학생들은 과학 공부를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한 후회들을 좀 해요. 특히 생명과학과 화학 분야를 안 한 문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역시 두 친구 모두 공통적으로 과학 과목을 열심히 하고 간호학과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대 쪽에는요, 아주 공대스러운 표현이죠. 예, 물리하고 와라 레알로.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제 다 보면은 두 가지예요. 수학의 기하 벡터하고 물리 원투, 이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죠. 그래서 1학년들 같은 경우 선택 과목으로 기하 벡터나 물리 같은 경우 참 관심 갖고 많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수능을 보든 안 보든 그 과목으로. 그다음에 이제 체육학과에서도
체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좀 다른 과목들을 골고루 해서 와야만 풍성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체육학과 학생들도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갔을 때 어떤 과목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자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영국 왕이죠. 이 헨리 8세가 그 독일 공주와 결혼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독일 공주를 직접 보지 못하고 초상화만 보게 되죠. 초상화만 보고 초상화를 보고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막상 결혼식 날 보니까 초상화하고 공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죽였죠. 다르다고. 예. 이 학생부 종합전형도 서류를 가지고 학생을 막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불러서 얼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서류상에 나타난 모습과 직접 본 모습이 다르게 되면 사형이죠. 그렇죠? 예, 처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면접을 이렇게 환산해요. 그러니까 서류 점수는 400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면접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 점수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것을 이제 총점 1000점, 100점으로 이걸 환산해서 다시 넣어요. 그럼 A가 지금 서류는 A가 앞섰고 B는 면접이 앞섰는데 그래서 총점에서는 A가 높고 B가 낮은데 이게 50대 50으로 이것을 강제 배정 비율로 적용해서 반영을 하면은 면접을 잘 본 학생이 서류 잘 본 학생을 뒤집는 결과가 나와요. 면접이 50%였을 경우에 면접이 40%여도 서류를 어느 정도 뒤집는 게 나오고요. 30%부터는 이제 좀 서류 평가가 그대로 가는 경향성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면접을 좀 더 잘 봤더라면 이 학생이 면접을 조금 더 못 봤더라면 둘은 또 뒤집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 서류 70에 면접 30을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이 면접을 아주 잘하면 서류를 역전할 수 있고 어정쩡하게 잘하면 서류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이 비율을 많이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이 특히 이제 이 면접 준비할 때 모의 면접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돼요. 거울 보고도 얘기도 해봐야 되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또 친구들끼리도 서로 질문하면서 답하는 이런 모의 면접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특히 남학생들은 이 면접을 유난히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남학생들이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남학생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학생들 중에서는 분명히 서류상 거짓말인 것 같은데 면접을 하면은 막 진짜인 것 같은 이런 친구가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남학생들은 분명히 뭔가 한 것 같은데 말을 해보면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애들이 많아요. 면접 연습을 좀 충분히 하셔야겠습니다. 면접 비중은요 지금 60%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건 그냥 면접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50%씩 40% 반영하는 학교에 있는데 30%를 반영하는 학교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는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유형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일반 면접하고 심층 면접이 있는데 일반 면접은 서류를 확인하는 부분이긴 한데 꼭 서류만 단순하게 확인하는 건 아니고 인성까지도 이제 같이 평가하는 거고요. 심층 면접은 교과적 지식을 같이 묻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오해가 있어요. 인성평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서류 진위 확인을 해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걸 많이 간과해요. 전공과 진로에 대한 관심도를 바로 일반 면접에서 평가를 해요. 심층 면접에서는 말 그대로 교과적인 지식을 꼬치꼬치 캐묻는다면 인성 면접에서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보는데 실제로 지지난주에 서울의 모 대학교에서 면접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일반 면접이었는데 인성 면접 조경학과였어요. 면접 문제가 학생이 조경을 한다면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를 조경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묻는 거죠. 예, 인성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구술 역량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또 의미 있고 진지한 삶의 태도. 그래서 몰라요 이런 게 면접에서는 최악의 대답입니다. 그 순간에도 뭔가를 짜내고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면접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축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평상시에도 건축물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는 뭐 추천서보다는 추천서 없이 지원하는 대학들이 서울 수도권에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 지원할 때 이제 권장 사항인데요. 앞서 이제 이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연장선인데요. 내신 성적이 이제 이렇게 되는 2.6에서 4.5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조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여긴 저는 이제 권장해 주는 건데 실제로는 이 급의 학생들이 특히 3.6에서 4.5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제일 안 보고요. 가장 많이 보는 게 논술을 많이 봐요, 이 친구들이. 근데 실제로 논술을 보다 보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대학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주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3, 4등급 학생들도 종합전형을 항상 머릿속에 좀 염두에 놓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결과인데요. 이것은 이 커트라인이 아니고요, 또 합격선이 아니라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이 아까 보셨다시피 평가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딱 특별히 어떤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많은 요청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많이 붙느냐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학생들이 붙은 학생들의 그 성적을 이제 거꾸로 물어봐가지고 확인한 성적대예요. 보시면 2.5등급에서 1등급 때 뭐 여기는 불교 추천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없어지니까 뭐 이런 건 더 둘째치고 그냥 2.6 이런 데도 있고요. 자연계도 한 2.6에서 뭐 1등급 때 후반까지 나오죠. 그다음에 뭐 다른 대학도 서강대, 서울대 이런 대학들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1점대의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속하는 숙명여대는 2점대 중후반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쭉 더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1.78에서 2.56 사이에 합격선이 있는데요. 이 합격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이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성적을 갖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가 1.4등급이면 나는 1.4등급이니까 무조건 연세대에 붙을 거야가 아니라 1.4등급이라도 그 안에 어떤 교과가 원점수 몇 점으로 이런 성적이 형성됐는가가 더 중요한 그 정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학종 실패의 공통점은요, 내신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신 그 등급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아까 원점수 확인해봤죠.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을 확인할 수 없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활동만 잔뜩 하는 친구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된 학생이 많은 학과도 위험하고요. 1500자씩 써야 되는 자기소개서에 300자, 400자만 채운다면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로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면접 대비가 부실해서도 곤란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면 그것도 많이 곤란한 거죠. 어느 정도 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전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누구나 준비해야 한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신과 수능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면 꼭 학생부 종합전형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진로를 먼저 결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진로를 결정하면은 뭐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뒤늦게 알아도 뭐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거니까 꼭 불리하거나 유리하진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엇을 보는 전형인가? 결국 역량, 실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객관적인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아이의 실질적 실력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이나 생기부 기록이 약한 학생들 있죠. 소심하고 뭐 이런 친구들은 발표도 잘 안 하고 이러면 세특도 많이 안 써져 있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내신이 좋거나 아니면 수능이 잘 나온다면 정시의 비중을 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대학을 가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경인데요. 서강대학교가 그동안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내년에 폐지가 됩니다. 연세대학교도 수능 최저를 모두 폐지를 합니다. 논술만 남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모두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강대나 연세대는 면접이나 또는 서류평가에서 굉장히 검증 작업을 많이 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서강대 연대와 반대로 수능 최저를 오히려 높였습니다. 수능이 우수한 학생을 좀 더 선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고요. 중앙대의 경우에 면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대학에서 서류 평가로 학생들을 충분히 가를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 수능 얘기들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능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념과 노력과 문제 해결이 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개념만 파악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노력만 한다고 해서 노력만 하고 개념이 부실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축구라는 개념을 알죠. 공을 골대에다 넣으면 이기는 게 축구죠. 개념은 다 알아요. 그럼 여기 축구에 대한 개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 여기 축구 다 잘하십니까? 아니죠?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무조건 축구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축구를 잘하려면 개념을 알고 골을 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골을 넣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축구를 잘합니까? 실제 축구 시합에 가가지고 실전을 많이 뛰어서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받아야 되겠죠. 수능도 똑같습니다. 개념만 많이 안다고 해서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이 내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고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실전에 가서 써먹을 수 있어야만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이 두 가지의 개념과 문제 해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져도 쉽게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EBSI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능 공부법 3가지가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EBSI에 들어가면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한 수십 편짜리 다큐멘터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몇 명의 예를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 예를 좀 정리해 봤더니 이 3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학생이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이 4, 5등급 나온 학생인데 이 친구가 하루는 자신을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 하면서 내가 수학을 언제부터 못했지? 역추적을 해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신이 수학 시간에 못 알아듣는 말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수학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잡은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중학교 과정이 오히려 조금 더 쉽게 글자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느껴져서 빨리 끝낼 수 있었고 결국 이 친구는 그 해에 수능이 쉬웠던 탓도 있었지만 수학 나영 100점을 받고 그 해에 서울대를 갑니다. 실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무한 반복해서 노력하는 거죠.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역시 그 공부의 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성균관대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성균관대 의대생이면 머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의대생인데 물리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 잘하는 비결을 물어보니까 참고하는 책을 참고서적을 하나 딱 참고서를 꺼내더니 자기가 이것을 몇 번 읽었을지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번이나 읽었을까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물리 1만 5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50번. 의대를 다니는 그 머리 좋은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물리 1을 50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물리를 잘한대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나요?
양심 찔리죠? 예, 이 부분입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런 무한한 노력,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수능을 잘 보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범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도록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좋아요. 탐구 과목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탐구 과목 어떻게 선택합니까? 일단 다수가 선택한 과목이 좋고요. 탐구 과목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기말고사가 끝나면 당장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공과 연계된 과목도 중요하겠고요. 인문계의 경우에 수리적인 내용이 우수한 학생들은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같이 뭔가 좀 그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좋겠고요. 어휘력이 풍부하고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런 윤리와 사상이라든가 생활 윤리 같이 글을 읽고 파악하는 이런 부분이 좋겠고요.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은 역사 과목이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역사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수학 쪽이 우수한 학생들은 물리나 물리투, 화학 같은 수리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는 과목을, 그다음에 아주 깨알같이 미시적인 어떤 내용들을 원자 분자 구조식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재밌게 쓰는 학생들은 화원, 화투, 생물투 같은 이런 내용들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은 생물이나 지구과학 같은 내용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탐구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지나친 이제 입시 공학적인 접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신 이만큼, 봉사활동 몇 시간, 책 몇 권, 뭐 임원 몇 번 이러면 되겠지? 그런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공부에 대한 자신만의 그 순수한 열정과 접근이 중요합니다. 수시 6장의 카드 잘 활용해야 되는 거,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손이 많이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6장의 카드를 잘 활용을 하셔야만 공부에 지장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잘 준비한 학생이 학종에도 성공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도 많고 평상시 수능이 잘 나와야 좋은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신이 5등급이라도 수능이 1, 2등급이면 최소한 연대 서강대 논술 전형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좀 과감하게 좀 상위권 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도전하는 반면에 내신이 1등급이라도 수능이 4, 5등급이 나와버리면 좋은 대학을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를 꼼꼼하게 보고 분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호한 것은 대학에 질문하셔야 되는데요. 대학에서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학에서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면은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세요. 그럼 바로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후회 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취업하고 진학은 다릅니다. 아까 이범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취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진학하고 취업을 일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은 한 번 하고 거기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해서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취업과 진학이 일치하는 부분은 의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이쪽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피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꿈을 이루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10여 년 전에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10여 년 전에 6살, 7살 때 유치원에 갔다 와서 이럽니다.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 옆에서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가서 이런 거 배웠는데 나 그래서 나 앞으로 커서 대통령 할까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옆에 엄마들이 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 좋은 꿈이야 너 앞으로 될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나 대통령 해야 될까봐 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죠. 예, 방송을 타기 때문에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뭐가 바뀌었죠? 아이가 바뀌었습니까? 엄마가 딴 집 엄마랑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요. 예, 우리는 가끔씩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가를 이제 달리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현실을 알았다고 하면서 이루려는 방법보다는 피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저것을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외가댁인 이 당진에 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